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는 지난 시간에 취득하는 자가 납세금을 진다. 그래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간주 취득하는 자가 납세금을 지는데 그러면 어떤 물건을 취득해야지만이 되는지 그 과세 대상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취득세 과세 대상은 10가지가 있습니다. 요 10가지 과세 대상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좀 해주셔야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중에서 우리는 벌써 3가지가 암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되면 일단 토지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이 들어갈 겁니다. 토지 건축물. 그럼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건축물은 이제 주거용 건축물이라든가 영업용 건축물을 다 지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동산물류가 있습니다.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선박이라든가 아니면 항공기라든가 아니면 기계 장비, 자,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또 뭐가 있냐면 광업권이 있고, 그 다음에가 어업권이 있고, 그 다음에가 회원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회원권. 네. 그래서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이렇게 3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임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임목. 네. 그게 10가지가 되죠. 그래서 땅을 사거나 건물 사거나 차량, 선박, 항공기 장비,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그 다음에 임목. 그러면은 10가지 맞나요? 그렇죠. 6가지에다가 10가지 맞네요. 그렇죠? 이 종류를 꼭 외워두시고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실 게 뭐냐면 무형의 권리인 광업권, 요겁니다. 요거.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해서 광업, 그 다음에 광업, 회원권 3가지 있다는 거. 그래서 권자는 이거 합치면 뭐 되죠? 광어회가 되죠? 권자는 광어에만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자는 광어에만 되겠다. 그래서 광어권, 어권, 회원권이 있고, 회원권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 콘, 종, 승, 요. 그래서 골, 콘, 종, 승, 요가 있겠습니다.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장비, 광어의 임목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정리를 해볼 게 뭐냐면요.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원시 취득 시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승용차를 만약에 제조를 합니다. 그러면 제조를 하게 되면 납세물을 지우겠죠? 일종의 원시 취득이니까 납세물을 지웁니다. 그리고 이 승용차를 우리가 판매를 해요. 자,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일종의 승계 취득이 되겠죠? 판매를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세금을 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럼 고객은 이제 고객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차량을 제조하는 제조업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원시 취득 시 부담했던 세금 부담액만큼을 누구에게?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판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이중적으로 부담이 돼서 즉 원가 부담의 상승을 가져다 올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해지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요? 자, 이런 규정을 우리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선박, 항공기 장비는 원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원시 취득 시에는 납세금을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인데 이걸 왜 조심하자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권리자가 들어가는 용어들이 많거든요. 특히 주의할 점은 용익물권, 우리 민법에 나오는 용익물권은 취득세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용익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상권이라든가 아니면 전세권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권, 자, 이런 용익물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용익물권처럼 비슷한 물권이 있어요. 여기 바로 뭐냐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있습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자, 요 임차권도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정리를 해 두실 필요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커싱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용익물권은 취득세 대상이 될 수 없다.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용익 물권화된 거잖아요. 이것도 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임목입니다. 이때 임목은 세울 입자에다가 나무 목자를 말하는데 여기는 과수, 과일나무, 그 다음에 임목, 그 다음에 중목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나무를 우리는 지칭한다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추정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신 이제 뭐 벌채된 나무라든가 묘목이라든가 이런 세울 입자, 쭉 고착되어서 세워지지 않는 그런 나무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요 10가지 꼭 암기두시고요. 그래서 토건, 차선, 한기, 광어의 임목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특히 권자는 광어권, 어권, 회원권밖에 없다는 거고 용익물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라든가 용익물권화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꼭 정리를 해 두시고요. 회원권에는 골권, 종승, 요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상의 내용이 그 과세 대상의 박스에 부동산, 는 토지, 건축물, 건축물에는 세 가지가 있죠. 건축법상의 건축물,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을 설치하는 시설물, 건축물에 따른 시설물. 이런 시설물도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납세문제 할 때 이렇게 썼잖아요. 건물이 있다면 여기에 뭐 금고를 설치한다. 아니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이런 시설물도 다 납세문을 치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준하는 건 차량, 기장비, 항공선박이 있고 임목이 있고 권리 등은 광어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상의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토지, 건축물, 그 다음 페이지에 부동산에 준하는 거.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쭉 넘어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2번에 취득의 개념이 있죠. 자, 취득의 개념에 대해서는 뭐 다 설명을 드렸죠. 취득의 유형에는 최초로 취득하는 원시 취득, 그 다음에 승계 취득, 간주 취득이 있다. 다 설명한 거니까 그것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비과세가 있습니다. 비과세도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요. 자, 04번의 비과세. 크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국가 등의 취득하고 형적 취득 등의 비과세 크게 있는데, 자, 요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과세라는 용어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면, 비과세는 취득 행위는 있었지만 정책적인 목적 등이 있어서 정책적인 목적이 있어서 아예 과세를 하지 맙시다라는 것을 비과세라고 합니다. 아예 취득으로 과세하지 맙시다라는 것을 비과세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첫 번째는 보시면 뭐가 되어 있죠? 국가 등의 명의로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얻게끔 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국가단체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다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매입을 했었을 때는 우리가 과세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명의로 취득을 하면 아예 취득으로 봐서 납세문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적인 취득인데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첫 번째가 신탁이 있죠. 첫 번째, 자, 신탁, 형식적인 취득에서 보면은 신탁이 있습니다. 신탁. 자, 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되겠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믿고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믿고 맡기는 것을 우리는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고 맡기는 자를 우리는 위탁자라고 하고요. 위탁자라고, 그 다음에 믿고 맡김을 받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고 맡기는 자를 위탁자, 그러면 신탁법에 따라서 맡기고 신탁을 해둔다 이런 거죠. 그러면 신탁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신탁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믿고 맡긴 거지 실제 취득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등기는 일어나지만 우리가 이거는 취득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갑이라는 자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토지를 개발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신탁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한테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개발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발 신탁으로 토지를 맡겨두면 이 신탁 회사가 다 개발을 해주고 신탁 보수를 받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잠시 이 수탁자인 신탁 회사가 관리를 해주면서 개발할 때까지 하다가 나중에 끝나면 이걸 다시 돌려줄 수도 있고 분양해서 팔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취득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신탁법상의
권장 및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세하지 말자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거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과세하지 않지만 명의신탁, 남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이런 불법적인 명의신탁은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비교해서 봐주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신탁법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다음에 어느 하나, 예를 들어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전한다거나 아니면 신탁기간이 끝나서 신탁회사를 명의상 바꾼다거나 자, 수탁자가 일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 관리 못하겠습니다라고 바뀐다거나 이런 불가피한 원인에 따라 신탁됐을 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체크하시고요. 다만 신탁재산 취득 예외가 있네요. 밑줄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에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일단은 조합이면 조합원들이 다 부동산을 내놓거든요. 자, 이런 시간에 부동산의 취득이 일어났다거나 했을 때는 제외한다. 자, 제외 동그라미 치시고 과세한다. 재개발 재건축은 본인들이 좋아서 불가피한 신탁이 아니라 본인들이 좋아서 하는 이런 취득은 우리가 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관련 동그라미 법률에 따른 환매. 자, 환매입니다. 환매. 환매라는 것은 뭐냐면 되사주거나 되파는 것을 환매라고 하거든요. 부동산을 팔았다가 다시 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환매라는 의미는 뭐냐면 강제 환매를 지칭합니다. 강제적인 환매를 말해요. 그래서 부동산을 팔았다가 다시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다시 팔았다가 다시 거두어 드리는 거, 이것이 법률상 강제 환매가 되겠습니다. 법률상 강제 환매가 된다. 그래서 팔았다가 다시 사주는 이거는 법률상 강제. 그러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환매를 당한 거죠. 그러면 등기부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가 가로 3번의 임시건축물입니다. 가로 3번의 임시 건축물의 취득이 되겠어요. 임시. 임시라는 것은 1년 미만을 지칭하겠죠. 임시는 1년 미만을 지칭합니다. 1년이 안 됐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 현장 사무소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공사 현장 사무소 같은 거 이렇게 가볍게 지어놨어요. 그러면 한 공사 한 4개월 정도 하고 멸실할 겁니다. 그러면 건물다운 기능을 전혀 못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1년 미만의 임시 건축물은 임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합니다. 실적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말자. 그러나 이것이 이제 뭐 공사기 연장이 돼서 1년 지나잖아? 그럼 그때는 과세가 됩니다. 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개수. 자, 원래 개수는 소위 말해서 개수는 간주 취득이 됩니다. 원래는 개보수이기 때문에 간주 취득이 돼요. 하지만 이 개수의 의미는 뭐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노후 불량이 됐습니다. 근데 노후 불량인데 노후도를 따져서 노후도가 심각하면은 이걸 멸실하고 다시 재건축하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다시 개보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9억 이하가 되면 일반 서민주택들을 지칭합니다. 이런 주택을 개수했어요. 그러면 가치가 증가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가치가 증가되면 그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우리 세법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안 한다? 하지 말자. 안 그러면 이거 다 과세하면 누가 노후불량 계산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모든 주택을 해줄 수는 없고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가로 4번에 개수로 인한 취득은 주택법 제2조 2호에 따른 동그라미 공동주택. 그러니까 주택 중에서도 단독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네요. 단독은 해당 사항이 없고 공동주택의 개수 밑줄 대수선은 제외. 대수선은 안 된다는 거죠.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 외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개수 밑줄입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얼마 이하? 9억 원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하지 아니한다. 자, 그러니까 포인트는 공동주택이고 공동주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 이하? 9억 이하. 그렇죠. 9억 이하가 됐을 때는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의 시기로 가겠습니다. 취득의 시기. 자, 거기 가기 앞서서 어쨌든 우선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법률상 강제 환매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임시로 쓰는 거니까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구구야의 단순 계보수는 인정하지만 대수는 아니라는 것도 체크를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취득의 시기로 가겠습니다. 취득의 시기. 자, 취득의 시기가 왜 갑자기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느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취득의 시기. 그럼 우리가 취득세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라고 했었죠? 취득하는 자가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 기장비, 광학권, 어업권, 회권, 임목 10가지 외우자고 그랬었죠? 이 10가지 과세 대상을 취득을 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그렇죠? 자,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그렇죠. 60일 이내에 뭐 하도록 돼 있었죠?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고 납부 기한은 며칠? 60일까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신고 납부 기한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가산세를 물게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취득 시기가 의미가 있겠죠. 언제로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는 최초로 원시 취득이 있고, 두 번째는 승계 취득이 있고, 세 번째는 간주 취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죠. 원시 취득부터 언제냐, 승계부터 언제냐, 간주부터 언제냐. 그럼 원시는 이제 건물을 뭐가 있을까요? 신축하면 되잖아요. 그럼 건물을 신축하면은 어때요? 신축하면은 인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럼 인허가를 맡아야지만이 홍길동 명의로 등기가 떨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객관적인 날짜가 둘 이상 있네요. 허가일도 있고 그 다음에 등기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날짜를 추날짜로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허가일이냐 등기일이냐 이거예요. 허가일이냐 등기일이냐.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이제 판단 이제 기준이 필요한데, 자, 이렇게 날짜를 선택할 때는 과세관청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날짜를 빠른 날을 여러분들 선호하겠어요? 늦은 날을 선호하겠어요? 그렇죠. 빠른 날을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이 허가일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허가일을 뭐라고 하냐면 이 건물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라고 해서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라고 합니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 교부라는 것은 승인서를 건네준 날짜를 지칭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승계 취득. 승계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있겠죠. 유상으로 승계하는 것이 있고 무상으로 승계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유상 승계, 요게 내용적으로 제일 중요해요. 왜? 중개 거래할 땐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래니까요. 그런데 이 유상 승계는, 그러면 유상 승계는 이제 매매 등의 원이 있을 거예요. 매매 등의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계약서를 쓰겠죠. 매매 계약서를. 그럼 매매 계약서를 어떻게 쓰겠어요? 당연히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들어가고 잔금 떨어지고 등기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계약금 중도금 날짜는 될 리가 없을 거고 잔금 날짜와 등기 날짜가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잔금 날하고 등기 날짜가 있으면은 어떤 날이 되냐 이거예요. 둘 중에, 자, 이때도 요 논리에 따라서 빠른 날로 가자. 그러면 등기와 잔금 날짜 중에 둘 중에 빠른 날, 잔금 날짜가 되겠죠. 잔금 날짜. 다만 요 잔금 날짜는 둘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사실상 잔금 날짜가 있고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있고, 그 다음에가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둘로 쪼개집니다. 그러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은 뭐냐면 객관적 사실이 입증됐을 때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는 취득을 말합니다. 있을 때는 실질 잔금 날짜로 가자. 그러면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냐? 국가로부터 취득한다거나 수입을 한다거나 공매로 취득한다거나 법인 장부에 반영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판결문이 있었을 때는 실제 잔금 날짜로 하자. 왜? 실제 잔금 확인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암기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수입, 공매, 법인 장부, 판결문. 그럼 국가로부터 쓴다거나 수입을 자동차로 해줬다거나 공경매로 낙찰을 받는다거나 법인 장부. 예를 들어서 뭐 법인도 분양을 받은 거예요. 아파트 분양을 받은 겁니다. 자, 아니면은 이제 법원에 판결문이 있는 거죠.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지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걸렸는데 취득사실이 날짜가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잔금 날짜 확인이 된다. 하지만 이제 계약상 잔금 날짜는 뭐냐면요. 이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다가 보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다 보니까 실제 잔금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뭐 계약상 잔금 날짜를 만약에 뭐 3월 5일로 써놨는데 이날 보통은 주겠지만 3월 5일 날 안 주고 3월 뭐 6일 날 줄 수도 있고 7일 날 8일 날 줘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왜? 서로 아는 사이면 이거 내가 3월 뭐 며칠 수일 내로 줄게. 무슨 날짜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적인 취득이라는 얘기죠.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계약서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 날짜로 가자라는 표현을 써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계약상 잔금 날짜로 가자. 그래서 대원칙은 계약상 잔금 날짜가 되는데 만약에 이 계약상 잔금 날짜가 만약에 3월로 돼 있고 날짜는 안 써 있는 거예요. 3월로 돼 있고 날짜는 안 써 있습니다. 그럼 3월로 돼 있고 날짜는 만약에 안 써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3월 달로 돼 있고 날짜는 안 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날짜는 안 써 있어.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이렇게 다 인위적으로 정하자. 그렇다고 과세원칙이 넉넉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플러스 60일까지를 잔금 지급일로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이날을 잔금 지급을 보고 이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하라 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왜 60일이냐?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등기법상 등기 이전은 계약일부터 60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준용을 해서 계약일 플러스 60일로 잡아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상승계일 때는 이제 우리가 상속이라든가 이제 증여가 있을 수 있겠죠. 상속이나 증여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상속은 이제 돌아가시면 상속 개시가 됩니다. 상속 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가 되겠죠. 그럼 이것도 이 논리를 쫓아가면 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등기일이 아니라 개시일이 되겠죠. 개시일. 그 다음에 이제 증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 딸에게 증여를 주면은 계약을 원인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데도 계약서 쓰면 예. 만약에 증여받는 수증자가 수인 여러 사람 있으면 이거 계약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일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일이 있겠죠. 그럼 계약하면 등기가 되죠. 그럼 계약일로 가야 되는 등기로 갔냐? 계약일이 되겠죠. 그렇죠? 둘 중에 빠른다니까 계약일이 된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주 취득이 되겠습니다. 간주 취득. 간주 취득은 뭐였죠? 어떤 변경 행위를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다면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 온다고 그랬었죠. 자, 따라서 만약에 지목 변경이 이루어진다. 지목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가액의 증가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증가된 것만큼을 뭘로 보자? 취득으로 보자. 이런 얘기였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때는 취득 시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꼭지점이 되겠죠. 그날로부터 60일이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 취득일, 승계 취득일, 간주 취득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상황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취득의 시기, 승계 취득의 가로 1번 유상승계 별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가장 일반적인 거래라는 거죠. 이 일반적인 거래는 잔금 지급이 우선이다. 다만 이 취득 사실이 객관적 기관과 객관적 사실에 따라 취했을 때는 실제 잔금 지급으로 가는데 반해서 개인 간의 거래일 때는 계약상 잔금 날짜로 가자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은 1번 국가 동그라미, 니은 수입 동그라미,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 판결문 동그라미, 그 다음에 법인장부 동그라미, 리을 공매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으시면 합니다. 다만 거기 보시면 판결문에 이런 말 있죠. 단 화해 포기 인락 자백 간주는 제외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판결문인데 화해 조소 등은 제외한다. 화해. 그럼 화해는 뭐죠? 쌍방 간에 우리 없었던 걸로 합시다. 합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던 걸로 되는 건데 무슨 취득세 신고입니까? 지금 우리 취득세 신고하기 위해서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끼리 한 것이지 이거는 객관적 판결문의 효력은 아니다. 판사가 해준 게 아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계약상 잔금 지급입니다. 위 1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다 써놓으시고 거기다가 뭐라 쓰냐면 주관적인 취득 써놓으세요. 주관적인 취득. 이런 경우에는 그 계약상 잔금 지급이 된다. 그래서 계속 밑줄입니다. 만약에 계약상 잔금 지급이 명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계약일 플러스 며칠? 60일이 경과하여야
하는 날이 된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계약일 플러스 며칠? 60일이 경과하는 날이 된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연부금 지급일은 뭐냐면요. 연부 취득을 말합니다. 그럼 연부 취득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2년 이상에 걸쳐서 나누어 취득하는 것을 연부 취득이라고 하죠. 그럼 만약에 4년 연부로 취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4년 연부로 취득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입니다. 4년 연부. 그러면은 원래 연부 취득도 이거는 일종의 장기로 나누어 취득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대가를 지불하는 거니까 이것도 분명히 소위 말해서 유상승계란 말이에요. 그럼 유상승계는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공통점은 잔금 지급이라니까. 그러면 당연히 잔금 지급일로 한다면 이때는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이 잔금 지급이 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지막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은 취득세의 취득 날짜는 4년 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취득세 신고한 받으려면 4년 기다려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럼 이렇게 보자.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을 뭐 받는 이점이 있을지 몰라도 한꺼번에 하지 말고 그때마다 받자. 그러면 그때마다 받자 이런 얘기죠. 그때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연부금 지급일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승계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계약일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됩니다. 계약일. 네. 그러면 보통 계약이 돼야지만이 등기가 넘어올 수 있겠죠. 계약이 돼야지만 등기가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그 동그라미 2번 만약에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밑줄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까지 계약 해지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등기에 넘어오기 전에 취득일부터 60일, 즉 신고기한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없었던 걸로 합시다라고 계약 해지했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해석이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죠. 간혹 가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잔금이 먼저 오고 등기가 오는데 등기가 먼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등기를 먼저 넘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전에. 그러면 이때는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한 날? 역시 둘 중에 계속 그 얘기죠. 빠른 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등기 등록일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 등록일은 해당 잔금, 해당 개시 계약일보다 또 먼저 등기 왔을 때는 등기 등록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원시 취득입니다. 자, 원시 취득은 인허가를 받아서 등기를 떨어지는 거니까 허가일 기준으로 가야겠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했을 때는 사용 승인서를 내준 날이 됩니다. 그날과 실제 사용일 중 무슨 날? 빠른 날. 왜? 과세관청은 빠른 걸 좋아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은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 봅니다. 토지의 원시 취득이 있겠죠.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 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매립 간척을 하면은 어쨌든 신축 허가가 돼야지 등기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매립 간척이 되면 뭐라 됐어요? 밑줄 공사 준공 인가일. 그렇죠? 공사 준공 인가가 떨어진다 그죠? 공사 준공 인가가 떨어져야지만이 등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준공 인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준공 인가. 그래서 인가일을 취득 날짜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간주 취득입니다. 간주 취득. 간주 취득은 선박 차량 또는 기장비 종류 변경. 자, 선박이나 차량 기장비 종류 변경은 뭐라고 했죠? 어떤 변경하면 가액의 증가가 일어나죠. 그러면 그 증가된 꼭지점을 취득 시점으로 본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이때는 거기다가 써면 되겠죠. 변경된 날, 실제 변경일과 공적인 장부상 변경일 무슨 날? 빠른 날. 어쨌든 변경일. 지목 변경도 마찬가지죠. 변경된 날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취득 시기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오른쪽에 6번의 과세 표준. 별 표시해 놓으시고, 이거는 뭐 우리 시험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과세 표준 결정 문제는 좀 정리를 잘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취득세 계산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취득세 계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과세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과세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우리는 과세표준이다. 그래서 용어 시간에 뭐라냐면 조세총론에서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가 되면은 종가세, 가액을 쫓아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수량을 기준으로 하면 종량세다 이렇게 썼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떤 걸 과표로 하냐면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가액.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종가세라는 용어를 썼죠. 종가세.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첫 번째 원시 취득합니다. 그러면은 건물을 신축했죠? 자,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뭐가 취득가액이 될까요? 당연히 이 땅 위에다 건물 지었으면은 공사비가 있겠죠? 그럼 공사비를 취득가액으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자, 두 번째. 만약에 승계 취득했다. 그럼 승계 취득했을 때 만약에 매매로 승계했다. 그럼 매매가가 취득가액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간주 취득됩니다. 간주 취득은 지목 변경이나 차량의 종류 변경 등으로 뭐가 일어나면요. 가액의 증가가 일어나면 그 해당 증가액만큼 취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봐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이 금액을 취득세는 60일까지 신고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신고가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고를 과연 제대로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자, 신고를 하라 하면은 알아서 신고를 해주면 되는데 알아서 탈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사비가 10억 원이다. 그럼 10억으로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꼼수를 부리는 거죠.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10억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자, 뭐라 하냐면 건축업자한테, 건설업자한테 내가 10억 원 다 드리겠습니다. 대신 계산서는 8억으로 끊읍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8억으로 끊고 나머지는 그냥 현찰로 주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취득가액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자, 매매가다. 근데 서로 잘 아는 사이야. 갑하고 을간이 서로 다 알아요. 그럼 원래 매매가는 2억인데 2억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1억으로 신고해버리는 겁니다. 축소해서 신고하는 거죠. 자, 이럴 수가 있다. 그래서 신고를 알아서 합리적으로 하라면 알아서 탈세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 이 신고가액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말 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를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만든 나름 기준액이 있습니다. 나름 그 기준액이 있는데 요 기준 금액을 우리 세법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시가표준액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랍니다. 그래서 이 신고할 때는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하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신고하자?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하자. 그럼 만약에 시가표준 밑으로 신고가 돼 있다면 이때 신고가액은 인정한다 안 한다?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시가표준 밑으로 떨어지면 인정한다 안 한다?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가표준액을 이제 해놨겠죠. 그러면 토지의 시가표준액, 그 다음에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이름을 뭐라고 하면 되느냐? 개별 공시지가라고 표현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고요. 건축물은 뭐라고 하냐면 건축물의 신축가액에다가 곱하기 지수 등을 곱해서 정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하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단독주택일 때랑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단독일 때는 개별주택가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가액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러한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했다. 만약에 시가표준 밑으로 떨어지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 그냥 시가표준 자체로 간다라는 얘기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고가액인지 시가표준 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객관적인 취득사실이 입증됐을 때는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가표준액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알아서 탈세할 가능성이 없다.
자, 어떤 경우냐? 국가랑 거래합니다. 국가랑 거래하는데 국가에서 입찰한 것을 내가 주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국가 건물을 팔았다. 그걸 산다. 그거 속일 수 있겠어요? 다 입찰하는데. 그 다음에 수입. 승용차를 수입해야겠다. 수입 가격이 다 나와 있죠. 수입 서류에.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제 공매. 공매로 낙찰 받는 겁니다. 그럼 낙찰가 한번 속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법인장부. 법인장부. 그러면 법인장부상에 가격이 나와 있다 그거죠. 그러면 이제 분양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분양받은 이제 분양가가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문. 법원의 판결문 같은 거. 그렇죠?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판사의 판결문에 가격이 나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네. 그래서 국가, 수입, 공매, 법인장부, 판결문. 그 다음에가 부동산 거래에 따라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에 따라서 입증이 됐을 때. 이건 뭐냐면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하는 겁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역할은 공인이기 때문에 이 중개 거래 금액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줄 의무가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실거래가제라고 합니다. 실거래가제로 확인이 될 때는 말합니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뭘로 간다? 시가표준에게 전혀 시가표준 잣대를 들이댈 필요 없이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자체 금액으로 가자라는 것을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이 금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화돼 이 금액을 알아서 신고하자. 그런데 알아서 탈세할까봐 시가 표준을 통제한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겠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국가, 수익, 공매, 법인장부, 판결문, 검증이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는 시가 표준을 따져보자. 그래서 미달되거나 무신고가 됐을 때는 시가 표준액이다. 그럼 토지의 시가 표준액 이름을 뭐라고요? 개별 공시지가, 건축물은 신축가격에다 지수 등을 곱해주고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 과세표준, 일반적인 과세표준 원칙은 밑줄이죠. 신고한가액으로 간다. 그렇죠? 하지만 이번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으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1번 신고 또는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시가표준으로 가셔야죠. 그 다음에 신고가액이 시가표준 적습니다. 당연히 미달 신고니까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특례 별표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나 또는 연부금액. 연부금액이라는 것은 이제 2년 이상에 걸쳐서 나누어 취득할 때는 각각의 연부금액으로 간다고 했었죠. 그럼 그 경우의 수를 보자 이거죠.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요. 1번 국가 동그라미, 2번 수입 동그라미, 3번의 기업 판결문 밑줄, 니은의 법인장부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객관적 서류인 판결문이나 법인장부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가 있죠. 공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업무 및 거래시공 법률 제27조인데 그걸 6조로 바꿔주기 바랍니다. 6조. 네, 6조에 따른 물론 6조 내용이 6조 내용을 알 필요는 없겠는데요. 법령이 6조로 수정이 됐습니다. 6조에 따라서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이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도 그림이 있죠. 그림이 뭐라 하냐면 객관적 거래에 따른 취득입니까? 예스. 그러면 실제로 취득한 금액으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국수, 공법, 판, 검. 그렇죠? 검증.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그런 것이 아니다. 라면 알아서 신고한 가액으로 가자. 이때 신고한 가액은 무슨 가액 이상? 시가표준액 이상이다. 다만 시가표를 미달했을 때 뭐로 간다? 시가표준액.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네, 주택거래신고조, 부동산거래신고조에 있는 거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취득가액의 범위 등 거기다 별표시를 하나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이거는 이제 이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건물을 이렇게 짓습니다. 건물을 이렇게 짓다 보면은 당연히 공사비를 취득가액으로 하지만 공사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자도 내줘야죠. 대출이자 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취득가액을 정할 때 순수 취득가액도 있지만 여기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비용이 있다면 요 부대 비용도
취득가액 범위에 넣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적 관련성이 있으면 포함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포함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 건데요. 특히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할부이자라든가 연체이자가 그렇습니다. 할부이자, 연체이자는 우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이 개인이 됐을 때는 들어가지 않지만 법인이 될 때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일 때는 들어가게 되면 취득가액이 그만큼 올라가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말 그대로입니다. 법인은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법인은 포함시켜서 취득가액을 업을 시켜 세금을 더 받겠지만 개인은 아니라는 거 요거를 제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1번의 동남 1번 취득세의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 용도로 정할 때는 취득가액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될 직접 비용과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밑줄입니다. 취득대금을 일시금 한꺼번에 지불해서 할인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대금을 한꺼번에 지불합니다. 할인받죠? 그럼 할인된 금액을 취득가로 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2억인데 20%를 할인했다.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로 해줘야 돼요? 2억에 20%면 4천만 원 깎아준 거죠? 그러면 얼마 되겠어요? 1억 6천만 원이 취득가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간접비용의 범위 중에 기억,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즉 만약에 이 건물을 지으려면은 이자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자가 발생되겠죠. 자, 밑줄. 건설자금이자 들어가고요. 니은 별표시입니다. 할부 또는 연부계획에 따른 이자 상담이 연체는 들어가지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개인은 제외고 법인은 포함한다고 그랬었죠.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농지를 매입하면 그 농지를 매입해서 지목 변경을 합니다. 이런 걸 농지 보존 부담금이라고 하죠. 대체 살림 자원 조성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리얼 취득에 필요한 용역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취득대금과는 별도로 약정상 주기로 되는 부담액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취득가액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 자, 얘는 왜 제외될까? 이거를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 제외될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판매 밑줄.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취득을 위한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니은, 전기, 가스, 열. 이거는 유지를 위한 비용이에요. 유지. 건물 유지. 이주비. 취득 물건과는 별개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지금 우리는 세금을 계산을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을 곱할 건데 여기다가 VAT를 집어넣으면 세금에 또 세금 매기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까지는 취득세 과세 표준의 취득가액 범위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엔 나머지 과세 표준 내용 정리하고 이제 세율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